마지막 공연이 끝난 밤, 단장 리은별은 단원들에게 눈짓 하나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핑계로 55명이 하나씩 자리를 떴고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꺾어 걸어가던 그 밤, 저 멀리 불빛이 켜진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걸어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은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제 기억은 늘 평양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대동강이 흐르는 그 도시, 봄이면 버드나무가 늘어지고 가을이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던 그 거리.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평양 말고 진짜 사람들이 살던 그 평양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당시로선 그리 나쁘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출근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저는 냄새부터 맡았어요. 분필 냄새, 교실 냄새.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응원단에 선발된 건 19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1학년 나이지요. 당시 조직에서 외모와 체격을 보고 직접 선발해 갔는데 어느 날 담당 간부가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더군요. 따님이 공화국을 대표하는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은별아, 잘해야 한다. 나라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셨지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감격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뼛속 깊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응원단은 단순한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수령님의 얼굴 앞에 서는 사람들, 공화국의 위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제가 선발됐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몸을 단련했어요. 동작 하나가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지만 아프다는 말은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동료들도 다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단장 자리에 올랐어요. 55명의 단원들이 제 눈빛 하나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자랑스러웠냐고요? 그럼요. 당시엔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수령님 사진 앞에 서서 저는 공화국을 위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걸 믿었어요. 진심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태어난 곳에서 배운 것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자랐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는 제가 훈련소로 떠나던 날 역 입구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손을 흔드시면서 밥 잘 먹어라, 아프지 마라 하셨지요. 평범한 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훗날 그 작별이 얼마나 오랜 이별의 시작이었는지를. 그저 기차에 올라타며 창밖의 어머니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대동강 바람에 어머니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평양의 풍경입니다. 19살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진 것인지. 제가 무대 위에서 흘린 땀이, 외친 구호가, 보여준 미소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외 공연을 처음 나간 건 단장이 된 지 2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행선지는 출발 직전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어디 가는지, 얼마나 있다 오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짐을 싸고 지정된 시간에 버스에 타면 됐어요. 단원들도 군말 없이 따랐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를 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평양 땅이 작아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보위부 감시원 2명이 항상 우리 곁에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괜히 숨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보고 밥을 먹어도 보고 우리는 농담 삼아 저 사람들은 잠도 눈 뜨고 자겠다고 했지요. 물론 들리지 않을 때만. 공연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나라 이름은 지금도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공항에 내리는데 더운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평양과는 공기 냄새부터 달랐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형형색색의 간판들, 오토바이가 물결처럼 흐르는 도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숙소는 시내 중심의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서는데 침대가 어찌나 푹신한지 저도 모르게 어머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아래로 환한 거리가 보였어요.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식당이며 가게들이 불을 환히 켜놓고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 딱 말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표현하자면 뭔가 계산이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우리 평양도 수도인데 왜 밤이 이렇게 어둡지? 우리 인민들은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밝은 데서 걸어다니지 못하지? 물론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른 창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공연은 사흘간 이어졌어요. 무대에 오르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환하게 웃고 힘차게 팔을 들고 목청껏 노래했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지면 그 뜨거움이 금세 식어버렸어요. 무대 뒤 좁은 공간에서 단원들과 옹기종기 앉아 있으면 방금 전까지 그렇게 뜨겁게 웃던 제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옆방 단원인 오키가 제 방으로 살며시 왔습니다. 감시원 눈을 피해서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옆에 앉더니 창밖을 한참 내다보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저렇게 사는 걸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 말에 대답을 했다가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뛰었나? 누구를 위해 그 많은 날을 웃었나? 발이 부르트도록 연습하고 목이 쉬도록 노래하고 추운 날에도 얇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던 그 세월이 무대 아래 앉아서 박수치는 저 낯선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평양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나? 답을 찾지 못한 채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또 단장으로서 단원들 앞에 섰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공화국의 이름을 빛냅시다. 그 말을 하면서 제 귀에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15회를 해온 말인데 그날따라 그게 참 공허하게 울렸어요. 마치 외운 대사를 읽는 배우처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대 위의 인형이 아닐까. 웃으라면 웃고 뛰라면 뛰고 울라면 우는. 그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 다시는 전처럼 될 수가 없었어요. 균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주 가는 금하나가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벌어져서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되지요. 공연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단원들 인원을 점검하다가 한 명이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23살 정명희. 악기 담당 단원이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어요. 더운 나라라 단원 몇이 배탈이 나기도 했거든요. 방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감시원한테 보고했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단원들도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명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둘이 있는 틈을 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명희야, 괜찮아?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무섭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통째로 꺼내간 사람의 눈.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숙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원들이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조용하고 이동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가는 길에도 웃고 떠들었는데 감시원들은 오히려 더 느슨해 보였어요. 아마 그게 의도였겠지요. 명의 하나로 나머지 54명을 잠재운 겁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저는 단장으로서 단원들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이끌었어요. 집중합시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 지금 명희가 젖골이 됐는데 무슨 집중이냐고. 하지만 저는 단장이었고 단장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무대에 서면 웃어야 했습니다. 관중들은 몰랐겠지요. 저 무대 위 여자들이 웃음 뒤에 뭘 숨기고 있는지. 조명이 얼마나 뜨거운지, 의상이 얼마나 얇은지, 발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물론 울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환하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 15회를 돌아봤습니다. 19살에 시작해서 34이 된 지금까지. 새벽마다 일어나 몸을 갈았던 훈련들, 추운 겨울 야외 공연에서 얼어가며 웃던 날들, 무릎이 나가도 내색 못하고 버텼던 시간들. 그게 다 뭐였나 싶었어요. 체제를 위한 것이었나, 수령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였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발되던 날 우시던 어머니. 나라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시던 그 말씀.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겠지요. 딸이 좋은 데 간다고. 그런데 어머니, 저 잘 간 게 맞나요? 저 지금 여기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요? 답이 없는 질문을 붙잡고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감시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명희의 텅 빈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은 안 되겠다는 것을. 무대 위에서 웃는 것도, 구호를 외치는 것도, 감시원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는 것도. 이 삶이 제 삶이 맞나 하는 의문이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생각을 먼저 꺼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단장 최영란이었어요. 영란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제가 단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뛰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뒤에서도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밤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감시원 순찰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시 순찰이 끝나고 다음 순찰까지 1시간 반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영란이는 그 틈을 노려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도 안 켜고 제 귀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혼자가 아니야. 몇 명이 같은 생각이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함정이면 어떡하나. 영란이가 보이부 심어놓은 사람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게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의 본능이에요. 믿고 싶어도 먼저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15년을 함께한 동료도. 하지만 영란이 눈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무서운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며칠에 걸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영란이를 중심으로 이미 12명이 뜻을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공연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귀국하면 기회가 없다. 여기서 해야 한다. 그 말들이 조각조각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대사관과 이미 접촉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접촉을 한 건 공연준비팀 소속 한 단원이었습니다. 공연 사전 답사차 먼저 현지에 내려와 있던 사람인데 그때 한국 대사관 직원과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 직원이 쪽지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에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고요. 그 쪽지를 버리지 못하고 숨겨뒀다가 공연단이 도착하고 나서 영란이한테 건넸다는 거였어요. 저는 단장이었습니다. 55명의 책임자였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제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영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가 움직여야 나머지도 따라와. 언니 없이는 못해. 그 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영광스러운 짐이기도 했고 무서운 짐이기도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평양 그 집에 계시겠지요. 제가 해외 공연 잘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저지르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연좌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남아야 하나?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이게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12명이 뜻을 모았고 대사관 접촉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이 일이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감시원한테 이 사실을 알릴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영란이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간다. 그 말 4글자를 내뱉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영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울컥했어요. 둘이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대사관 측과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고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한 명 한 명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처음 12명에서 20명, 30명, 40명, 그리고 결국 55명 전원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55명이 전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어머니한테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릴 방법도 없었지만 설령 방법이 있었다 해도 말씀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시면 말리실 테니까. 그리고 더 위험해지시니까. 모르시는 편이 어머니한테도 나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도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양을 떠올렸습니다. 대동강, 버드나무, 어머니가 출근하시던 골목.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풍경들을 마음속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데이는 마지막 공연 날로 정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감시원들이 긴장을 푸는 그 틈을 노리기로 했어요. 공연이 끝나면 늘 뒤풀이가 있었거든요. 현지 주최 측에서 음식을 내오고
감시원들도 그 자리에 앉아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란이가 그 시간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공백은 길어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이상하게 차분한 무서움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는 것처럼.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고요함이랄까요? 단원들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었어요. 감시원들 앞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평범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공연 잘 마치고 내일 귀국 준비나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54명이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라 감시원들도 꼼꼼하게 지켜봤어요. 저는 단장으로서 앞에 서서 단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동작을 맞추고 대형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골목으로 빠져야 하는지, 혹시 누가 나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연 시작 전 대기실에서 단원들과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무섭다, 그래도 간다, 함께 간다. 23살 명희도 거기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 아이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전 텅 비어있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어요. 조명이 얼굴을 훑었습니다. 관중석이 환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15해 동안 갈고 닦은 그 미소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미소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미소였는데 그 감정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것이었어요. 이걸로 끝이구나 하는 마음. 19부터 34까지 이 무대가 내 전부였는데 마지막이구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십 번 불러온 노래들이었는데 그날은 가사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렸어요. 공화국을 위해, 수령을 위해.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쓸렸습니다. 거짓이라서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진심이 이제 끝난다는 게 슬펐습니다. 아니, 슬프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이걸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커튼콜이 2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서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무대한테, 이 조명한테, 이 박수 소리한테. 그리고 19살의 저한테도. 뒤풀이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주최 측 사람들이 음식을 내왔고 감시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단원들한테 눈짓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옷 갈아입는다는 핑계로 3355 자리를 떴어요. 각자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뛰면 들킵니다. 걸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숙소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후텁지근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세지 않았는데 느껴졌어요. 54명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다는 게. 골목을 꺾었습니다. 또 꺾었습니다. 사전에 익혀둔 길이었어요. 한 블록, 2블록.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키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잡고 걸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잠깐 굳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사전에 연락이 됐다고는 해도 막상 어두운 밤거리에서 55명이 줄지어 걸어오는 걸 보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분이 본국에 보고할 때 믿기 어렵지만 전원입니다 라고 했다더군요. 국정원에서도 이 규모는 예상 못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턱을 넘으면서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단원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우는 사람, 넋이 나간 사람,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됐다는 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그 무언가가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여기저기 전화 소리가 났고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우리 55명은 그 한가운데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한국말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말에 누군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울자 옆 사람도 울고 또 옆 사람도 울었습니다. 금세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장이니까 내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은 대사관 내부에서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에 55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어요. 불편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북한 감시원들이 우리가 사라진 걸 눈치챘겠지요.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대사관 측 직원분이 외부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한테는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창문 가까이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한쪽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은 새벽이겠지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밥 드시고 아마 장마당에 나가실 수도 있겠지요. 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어머니한테 저는 지금 이 먼 나라 대사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그 죄송함 뒤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살고 싶었다는 것. 제대로 살고 싶었다는 것. 그게 잘못인가요? 어머니, 딸이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죄인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안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숨죽이는 나날이었어요. 북한 당국이 현지 정부를 통해 우리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정부도 난처한 눈치였어요. 55명이라는 숫자가 외교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사관 직원분들이 본국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혹시 송환되는 건 아닐까? 혹시 현지 정부가 북한 편을 들면 어떡하나? 단원 중에 유독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온 거 무너지면 안 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명희가 어느 날 제 옆에 왔습니다. 대사관 구석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 말없이 있다가 그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그날 끌려가서 무섭다고 다 불었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우리 얘기 아직 안 나왔을 때였거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잘 버텼다, 명희야. 잘 버텼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이 밝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 전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저도 처음부터 울었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55명이 좁은 대사관 안에서 울었습니다. 제각각 다른 이유로, 제각각 다른 감정으로.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서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어서 우는 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짐을 싸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정이 났으니 내일이나 모레면 비행기를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교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55명이라는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개인 한두 명이 망명 신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현지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북한 당국까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대사관 안에서의 생활은 바깥에서 보면 안전해 보이겠지만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55명이 함께 있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도 생겼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오해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단장으로서 그 사이를 중재하고 달래야 했습니다. 솔직히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탈북 그 순간보다도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정부를 통해 압박을 넣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55명을 즉각 송환하라. 이건 납치다. 한국이 공작을 벌인 거다.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그때마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현지 정부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외교적 압력에 못 이겨 우리를 내보내면 어떡하나. 그 불안이 가장 심하게 왔던 날이 있습니다. 대사관 바깥에서 낯선 차량들이 서성인다는 얘기가 들려온 날이었어요. 북한 공관 쪽 사람들이 동향을 살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단원 몇 명이 잠을 못 자고 울었어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현지로 날아왔습니다. 한 명씩 면담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단장이니까요. 면담실에 들어갔더니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한 말투였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탈북 경위, 가담 인원, 사전 계획 여부.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면담이 끝날 즈음 그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규모는 저희도 처음입니다. 담담한 말투였는데 그 말이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일이 그냥 묻히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면담이 며칠에 걸쳐 이어지는 동안 저는 단원들 곁을 지켰습니다. 면담 전에 긴장하는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끝나고 나서 넋 나간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사실 매일 한계였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리더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혼자 무너질 시간이 없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사관 직원분이 환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말에 대사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다음 순간 와 하는 소리가 났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쯤 어머니는 아시겠지요.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북한 당국에서 연좌제를 들이밀었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 눈총을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대신 어머니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무거움을 안고도 내일 비행기를 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면서도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모순이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가야만 하는 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낯선 나라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평양 하늘에도 저 별이 뜨겠지.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 그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여기서 다 울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울 틈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가는데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 땅이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구나. 근데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느낌. 트랩 아래서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공항 안으로 들어오는데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커다란 광고들이었어요. 음식, 화장품, 자동차. 저는 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북한에도 선전 그림이 있긴 한데 그건 수령님 얼굴이나 구호문구들이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저렇게 크게 내걸어 놓은 건 처음 봤습니다. 단원들도 다들 두리번거렸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저거 다 파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이 같은데 다른 말 같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우리로 치면 외래어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광고가 나왔는데 처음엔 그게 광고인지 뉴스인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달랐습니다. 밥이 제일 먼저 충격이었어요. 식당에 가면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냥 식당인데도요. 북한에서 그 정도 상차림은 명절 때나 봤습니다. 쌀밥이 흰데 이렇게 맵기 나오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다 먹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옆에 있던 하나원 선생님이 남겨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허전하게 들렸어요. 편의점을 처음 간 날이 기억납니다. 하나원 외출 시간에 단원 몇 명이랑 같이 갔어요. 문이 열리는데 불이 환했습니다. 진열 때마다 물건이 빼곡했어요. 과자며 음료며 도시락이며.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모른다는 거.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습니다. 단원 하나가 언니 왜 그냥 나와 하고 물었는데 뭐라 대답을 못했어요. 말투 때문에 상처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말투가 다르니까 금방 티가 났거든요. 솔직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다는 표정, 어색하다는 표정.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낯설어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셨고 자원봉사로 오신 어르신들이 말동무가 돼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생 많았다. 이제 잘 살아야지 하셨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할머니 손이 어머니 손 같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올라타는데 버스 안이 조용했어요. 다들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조용함이 처음엔 냉랭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엔 이게 각자의 자유구나 싶었어요. 누가 뭘 보든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것. 그게 자유더라고요. 밤에 혼자 있으면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매일 생각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밥은 드시는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위험했습니다. 그냥 안녕하시길 빌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그렇게 빌었습니다.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9부터 34까지 그 시절을 무대 위에서 보냈어요. 진심으로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났을 때 그 세월이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아깝습니다. 그 청춘이.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아프게 살아온 사람이 자유의 무게를 더 잘 안다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삽니다. 작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평범한 하루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압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는 것,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을 바랍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이 너무 크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통일은 거창한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손 한번 잡는 것, 평양 골목을 한번 걸어보는 것, 대동강 앞에 앉아 어머니랑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제 통일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꼭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19살에 저는 몰랐습니다. 34세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 그리고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프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삽니다. 어머니, 딸은 잘 살고 있습니다.